나치 정권 시절 아동기는 국가의 이념적 논리에 편입되었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중립적이기는커녕 인종적, 정치적,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산부인과 병동부터 시민 등록에 이르기까지 전체 시스템은 미성년자가 당국의 보호, 이주 또는 개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러 SS 사무소는 아동 사례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매뉴얼, 평가 척도 그리고 의료 기록이 아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아동들은 특수기관으로 이송되었고 어떤 아동들은 기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대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나치 당국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왜 그들의 운명은 첫날부터 결정되었을까요? 그리고 전쟁 중 그 아이들 수천 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치의 어린 시절, 요람에서부터 시작된 생물공학. 1929년 하인리히 힘러가 친위대 국가지도자 라이크스퓨hrer SS로 취임하면서 슈트슈타펠 슈트스타플은 단순한 정치 엘리트 집단을 넘어 나치 정권의 생물학적, 우생학적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힘러는 국가사회주의 혁명을 정치적 변혁뿐 아니라 독일 사회 조직의 급진적 재편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독일 국민의 고향에 국한되지 않고 선택적 번식, 계획적 재생산, 그리고 이질적이거나 퇴보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것의 체계적 배제를 통해 독일 국민을 정화하고 강화하자는 주장을 담은 국민주의 볼크스툼라는 교리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힘러는 자신의 지도력 아래 하나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제3제국의 승리는 게르만 민족의 양적, 질적 증가가 수반될 때에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36년 그는 이러한 집착의 핵심을 드러내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민족을 이어갈 4명의 자식이 없다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출산 장려가 아니라 생물학적 의무였습니다. SS는 유전적 기준에 따라 규제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각 구성원은 적어도 1800년까지는 족보, 시펜뷰커를 통해 자신의 아리아 혈통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념적 충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인종적 순수성을 입증하고 나아가 그것을 증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이상은 단순한 담론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1935년 9월 뉘른베르크 법은 인종적 배제를 공고히 하는 법적 틀을 확립했습니다. 이 법은 혈통을 가진 독일인과 유대인 간의 결혼과 성관계를 금지했고 이러한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인종적 사생아 또는 혼혈로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낙인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정치체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가족과 분리되고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생물학적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재교육 기관으로 보내졌고 다른 일부는 인구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국가는 아이가 어디서 누구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할지 결정할 권리를 스스로에게 빼앗겼습니다. 생물공학에 대한 집착은 조직 구조를 필요로 했습니다. 1931년 힘러는 SS 지원자들의 혈통을 확인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몇 년 후 이 기관은 라세 운실룽 사업담트 루샤, 즉 중앙인종 및 정착사무소로 발전했습니다. 루샤는 단순한 검사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나치즘의 인종통제센터로 변모했습니다. 루샤는 인류학자, 의사, 유전학자, 법학자들을 고용하여 유대인, 슬라브족, 로마인, 장애인,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집단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배제했습니다. 루샤의 기능은 두 가지였습니다. 독일 혈통을 보호하는 동시에 점령지에서 독일 혈통의 확장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35년 12월 12일 힘러는 독일 국민 강화를 위한 제국기구의 후원 아래 레벤스보른 레벤스본 생명의 원천 프로그램을 설립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성 복지 네트워크였지만 실제로는 우생학적 목적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은 인종적으로 순수하다고 여겨지는 여성, 특히 혼호의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아리아의 출산율을 높이고 가치 있는 독일 여성들 사이에서
미혼모라는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엄격한 국가 사회주의 환경에서 양육되도록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국 내외에서 태어난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아동을 위한 선별적 입양 경로 역할도 했습니다. 레벤스본의 기반 시설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를 비롯한 점령 지역에 산부인과를 설립하여 임산부들이 의료 감독해 대중에 노출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생 후 신생아는 신체적, 유전적 검사를 받았습니다. 인종적 기준을 충족하는 신생아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세뇌된 요원들에 의해 양육되었고 많은 경우 선별된 SS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원치 않는 출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리아인 프로파일에 맞춰 문서가 수정되고 이름이 바뀌고 전기가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1939년 전쟁 발발과 폴란드 점령으로 레벤스보르는 그 기능을 확장했습니다. 회복 가능 인구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즉 독일인이 아니지만 북유럽의 이상에 부합하는 신체적 특징, 즉 밝은 머리카락, 푸른 눈, 양호한 두부의 측학적 비율을 보이는 아동들이었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루시아와 레벤스보른 요원들이 이러한 미성년자들을 확인하고 친가족과 분리하여 이송센터로 이송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재검사를 받고 이름을 바꾼 후 독일 기관으로 보내져 독일화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다시는 자신의 언어, 문화 또는 진정한 기원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확장 전략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나치의 생활 공간 레벤라움을 공고히 하는데 전략적으로 고려된 모든 지역에 체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동 독일화는 이념적으로 정당화되고 관료주의적 정밀성을 통해 실행된 일종의 침묵의 식민지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살 정책과는 달리 이는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정체성 무효화에 기반했습니다. 아동은 살해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과거는 파괴되고 용인될 수 있는 인종적 허구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작전의 메커니즘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물러의 서면 명령서, 인종평가 지침서, 레벤스보른 내부 보고서, 지역 SS 부대와 중앙사령부 간의 서신, 그리고 분쟁 이후 국제적십자사와 연합군 역과위원회가 수집한 사법기록보관소와 후속선언서 등이 출처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베를린 연방기록보관소, 제네바 적십자 기록보관소, 그리고 프랑스, 폴란드, 오스트리아의 문서보관소와 같은 기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덕분에 나치의 인종정책이 즉흥적이거나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특수한 유기체에 의해 계획되고 구체화되고 관리되었음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장치의 핵심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부수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주요 표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윤영이는 생물학적 자원이자 이념적 전장으로 도구화되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독일 혈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전쟁 중에는 이질적인 신체를 차용하여 그 혈통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논리는 동일했습니다. 독일 국민을 정화하고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린 세대부터 다른 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제3제국은 수백만 명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삶을 재구성하고 기억을 지우며 어린 시절을 미래를 재설계하는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아동에게 적용된 인종정책은 나치 이념의 부속물이 아니라 그 이념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보관소 규범 매뉴얼, 인종채점 기준 등을 통해 실행된 이 정책은 무기뿐 아니라 아기 침대, 교실, 출생 기록 등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 했던 체제의 구조적 냉혹함을 드러냅니다. 우치 수용소, 제국의 어린이 지옥. 1942년 SS와 보안경찰은 하인리히 힘러로부터 우치 독일 점령 기간 동안 리츠만슈타트로 개칭된 도시의 유대인 게토의 미성년자 전용 수용소를 설립하라는 직접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수용소의 목적은 반사회적 아동, 고아, 작은 도둑, 나치 범죄 목격자들을 공공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감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용소의 진정한 목적은 보호나 재교육이 아니라 인종적 또는 도덕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처벌, 사회적 배제, 그리고 통제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폴란드 청소년 보호구역 포렌주겐파왈라가 데시하헤츠폴리차이라고 불리는 이 수용소는 1942년 12월 1일 문을 열었으며 나치 정권이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설립한 유일한 아동 구금 시설이 되었습니다. 1942년부터 1945년 초까지 폴란드 출신 미성년자 1만 2천 명에서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수용소의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대부분 2세에서 16세 사이였지만 형제 자매와 함께 보내진 유아 사례도 기록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이 수용소가 교정시설처럼 운영되었지만 실제로는 성인 강제 수용소와 동일한 시설을 갖춘 교도소였습니다. 내부 체제, 생활 환경, 규율 체계, 그리고 정치적 목표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강제 노동, 만성 영양실조, 일상적인 폭력, 정체성 억압 등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이들을 근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옛 우치 게토에 위치한 킨더케이저는 푸셰미스워바, 에밀리 플라테르, 고르니차 브라츠카 거리로 경계가 지어졌습니다. 이 시설에는 철조망으로 보강된 이중나무 울타리, 모서리에 설치된 감시탑, 그리고 SS가 상주하는 통제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계는 탈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행정사무실, 등록 변경, 남녀 기숙사, 유통창고, 처벌구역, 그리고 감독관 시도니아 바이어가 관리하는 유아 및 영유아 전용 구역 등 6개의 내부 구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외곽 지역인 지에르자즈네는 12세 이상 소녀들을 위한 별관 변경이 있었는데 이들은 여성의 보호 아래 농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수용소 관리는 제국 중앙보안국과 직결된 장교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지휘관으로는 프리드리히 카밀로 에를리히, 한스 하인리히 푸게, 아르노 브룩, 그리고 카를 앤더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직 출신으로 폴란드에서 진행된 다른 탄압 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크리포 형사 경찰과 지역 게슈타포에 보고했는데 이는 아동 수용이 실패한 인도주의 정책이 아니라 나치 탄압기구의 또 다른 도구였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수용소 행정부는 절대적인 재량권을 행사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경찰 신고, 지역 주민의 고발, 시장이나 거리에서의 대규모 단속 또는 부모가 구금된 후 보호자가 없는 채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강제로 이송되었습니다. 사법 절차도 외부 심사도 없었습니다. 수용소 입소는 무기징역과 다름없었습니다. 막사는 단열재가 없는 목조 건물이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다. 난방도 담요도 적절한 의복도 없었다. 수감자들은 매트리스도 없이 판자 위에 바로 3단 침대에서 잠을 잤다. 위생 상태는 참담했다. 벼룩, 쥐가 들끓었고 화장실은 노천 공동 구덩이였으며 식수는 하루에 몇 분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괴혈병, 이질, 결핵, 발진티푸스는 풍토병이었다. 아침 식사는 오래된 빵과 도토리나 발효된 비트로 만든 커피로 이루어졌다. 점심은 간헐적으로 먹었다. 묽은 호밀 수프였지만 운이 좋으면 고기 35g과 삶은 감자 100g을 먹기도 했다. 이러한 최소한의 배급량에 더해 과밀 수용과 비위생적인 환경이 겹치면서 정기적인 전염병 발생을 초래했다. 1943년에야 매달 100명에서 200명에 달하는 아동 사망 사례가 기록되었는데 이 중 다수는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아이들은 매일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군화 수선, 바구니 만들기, 캔버스 가방 제작, 막사 관리 등이 그 일이었습니다. 지에르쟁전에 수용된 소녀들은 농사 일을 했습니다. 파종 수확, 감자 수확, 마구간 청소 등이었습니다. 6세 미만의 아이들은 조합 포장, 금속 부품 세척, 소형 부품 조립 등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작업에 동원되었습니다. 노동은 고된 노동이었고 잔혹한 징계 시스템이 수반되었습니다. 처벌에는 막대기로 공공장소에서 구타당하거나 고무막대로 구타당하거나 습한 감방에 장시간 격리하거나 알몸으로 추위에 노출시키거나 음식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징벌 감방은 면적이 2제곱미터도 차에되지 않았고 빛과 환기도 없었으며 미성년자들은 며칠씩 감금되었습니다.
영유아 담당 구역 책임자였던 시도니아 바이어는 어린 수감자에게도 가혹한 체벌을 가한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생존자들은 그녀가 3살 배기 아이를 침대에 오줌을 누웠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때렸고 벌의 한 형태로 아기들을 옷도 입지 않은 채 매트리스에 꼼짝 못하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후 재판에서 수집된 여러 법정 증언에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정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내부 의료 기록에 따르면 많은 사망자가 심부전이나 결핵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기아 치료받지 않은 감염 또는 구타였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에 대한 행정적 은폐는 조직적이었고 이로 인해 수년간 수용소의 강제 수용시설이라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전후 폴란드의 탈라치화 과정에서 몇몇 전직 수용소 직원들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간수 중 한 명이었던 유게니아 폴은 1972년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재판 과정에서 생존 피해자들의 수십 건의 진술이 낭독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담요도 없이 맨 위층 침대에서 벌거벗은 판자 위에서 잤습니다마라고 회상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썩은 수프를 주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가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량은 제한적이었고 모든 책임자가 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증언들은 수용소의 내부 구조를 정확하게 재구성하고 그 범죄적 성격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치 수용소는 고립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치 기관이 폴란드 국민의 유년 시절을 억압하여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분열시키려는 의도적인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리아게가 아닌 아이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자의적인 구금은 집단 처벌의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아이들의 실종은 지역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가족에게 공포를 조장했으며 생존 자체를 저항 행위로 만들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얻은 경험은 기록되었고 다른 점령지에서도 재현되었습니다. 행정지침 등록 방법 격리 절차는 제국의 다른 아동기관, 특히 체코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의 크리포 관할 하에 있는 임시수용소나 교정시설에서 근거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직접적인 학살이 지배적이었던 다른 나치 수용소들과 달리 우치는 점진적인 학살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처벌은 즉각적인 처형이 아니라 존엄성, 식량, 건강을 점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종적 또는 도덕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미성년자의 성장 가능성을 뿌리째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폴란드 유겐트베르발라거 포렌 주겐펠왈라거는 점령된 유럽에서 전례 없는 아동 억압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용소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성인 학살 수용소를 중심으로 한 서사에 의해 그 역사가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폴란드 기록 보관소가 공개되고 독일 내 문서들이 기밀 해제되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동 강제 수용소라는 인식이 굳건해졌습니다. 오늘날 이 수용소가 있던 자리에는 기념물과 기록 보관소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들의 증언과 행정기록 보관소, 출입증, 가족 서신, 그리고 잊혀진 사진들을 발굴해온 역사가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역사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치 아동 수용소는 단순한 미성년자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나치의 인종 질서에 대한 모든 위협을 어린 시절부터 규율하고 처벌하며 제거하기 위한 계획된 장치였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테러의 상징으로 변모한 이 수용소는 국가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측면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바로 총탄뿐 아니라 굶주림, 공포, 그리고 버림받음으로 온 세대를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결정입니다. 어린이의 인종 선택, 정체성을 지우기 위한 나치 공식. 1939년 폴란드 점령 이후 라세 운시엘룽섭담트 루샤는 아동의 체계적인 분류를 포함하도록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그 논리는 가혹했습니다. 독일 혈통을 얻기 위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미성년자를 체포하고 나치 과학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 객관성을 내세우며 문서화된 지시, 전문 인력,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1943년 3월 25일자 회람에서 루스HA의 인구 담당 부국장 루돌프 크로이츠는 폴란드 아동평가 절차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기관에 있는 아리아계 아동을 모두 신중하게 선별해야 합니다. 노르딕적 특징을 보이는 아동은 분리하여 제국의 구성원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고아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점령지 폴란드에 설립된 임시수용소, 학교, 분류센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선별 대상에는 부모의 강제 추방이나 처형으로 고아가 된 미성년자뿐 아니라 농촌 마을과 도시에서 SS 순찰대에 의해 직접 납치된 아동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철저한 문서화 네트워크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각 아동은 출생일과 장소, 모국어, 알려진 종교, 조상의 국적, 사회적 상황 등의 정보가 기록된 아동인종카드, 킨데르라센카르테 작성으로 시작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두개골, 턱, 얼굴 그리고 눈 사이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해부학적 평가, 라센구타스텐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측정값은 나치 인종 편람에 명시된 기준과 비교되었고 미리 정해진 척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졌습니다. 신체 평가와 함께 복종, 적응력, 그리고 복종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아동의 반응, 명령에 따르는 성향, 그리고 정서적 상호작용 수준을 관찰했습니다. 독일 자극에 대한 두려움, 위축, 공격성 또는 열정과 같은 반응 또한 평가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아동에게 가족, 종교, 출신 국가, 그리고 선호도에 대해 질문하고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저항이나 애착의 징후를 기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반응하거나 열정을 보인 아동은 동화 가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울거나 말을 거부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아동은 적응 불가능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세션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우치포센 칼바리아와 같이 가장 체계적인 분류센터에서는 군의관, SS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현장 인류학자로 구성된 이동팀이 아이들을 검사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촬영된 생체인식 사진은 아이들의 정면과 옆모습을 촬영했으며 때로는 완전히 나체로 촬영하여 북유럽 모델의 이상적인 신체 유형과 비교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파일과 함께 보관되었으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위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루쉐이 전문가들은 신체적 특징을 평가하기 위해 표를 사용했습니다. 두개골의 너비와 길이의 관계인 두부 지수, 체팔릭 인덱스가 핵심이었습니다. 파란색 또는 연두색 눈, 잿빛 금발 또는 금발머리, 밝은 피부, 곧고 얇은 코, 그리고 조화로운 신체 비율 또한 우선순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각 특징은 점수를 더하거나 뺐습니다. 60점 이상을 받은 아동은 회복 가능한 북유럽 혈통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40점에서 60점 사이는 2차 평가를 의미했습니다. 40점 미만은 즉시 거부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형제 자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한 명은 수용되고 다른 한 명은 거부될 수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분석 외에도 종합적인 의학적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유전 질환, 기형, 장애, 간질, 결핵 또는 전반적인 쇠약 징후를 살폈습니다. 치아 상태와 신체 대칭성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근육, 운동 협응력, 그리고 신체 저항력까지 평가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퇴화를 시사하는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SS 심리학자들은 또한 독일 정신을 연구했습니다. 이 모호한 용어는 아이가 제국에 편입될 만한 자질, 즉 규율, 의무감, 적응력, 그리고 주저없이 복종하는 능력을 보이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두려움이나 피로감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열정을 가장하거나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단 몇 시간 만에 독일화, 재평가 또는 최종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 분류 과정은 제3제국의 과학기관들과 협력하여 정교화되고 조정되었습니다. 카이저, 비렐름, 인류학, 인간 유전학 및 우생학 연구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요제프 맹겔레의 직접적인 스승이었던 오트마르 폰 페르슈어 소장은 표준 정의에 참여하고 현장팀을 감독했습니다. 그의 과학자들은 측정 매뉴얼, 양식, 그리고 채점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과학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독일의 인종적 우월성과 외국 아동기를 전유할 권리를 정당화하는 이념적 편견에 오염되었습니다. 과정이 완료된 후 각 아동은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범주인 바람직한 성장, 에룬슈타 베펠커룽스추왁스은 최적의 신체적 특징과 유순한 기질을 가진 아동들을 그룹화했습니다. 이들은 독일화 프로그램에 보내져 아리아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두 번째 범주인 견딜 수 있는 성장, 트락발의 베펠커룽스추왁스는 재평가가 필요한 사소한 편차를 보이는 아동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임시 보호시설, 훈련기관 또는 나치 교정시설로 보내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범주인 원치 않는 성장 우네뮌슈타 베펠커룽스추왁스는 거부된 신체적 특징, 질병, 낮은 점수 또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모든 아동을 포함했습니다. 이들은 시스템에서 제외되었고 종종 임시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그냥 버려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폴란드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합병 후 브르노와 프라하에 유사한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친위대 SS가 체계적인 독일화 작전을 수행했던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는 금발 아이들이 대규모 공습으로 가족과 분리되었습니다. 독일에 합병된 알자스와 로렌 지역에서는 전체 학교에 대한 인체계측 연구가 수행되었고 수백 명의 미성년자들이 최종 평가를 위해 독일로 이송되었습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 동유럽에서 독일 당국이 최소 20만 명의 아동을 검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1943년에만 약 4만 건의 아동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그중 약 1만 건이 나치 체제에서 입양이나 재교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루에세이치에 보관된 보고서에 기록되었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이주를 담당하는 레벤스보른 프로그램과 조율되었습니다. 선정된 아동들은 특별 열차로 독일로 이송되어 새로운 이름과 가짜 신분을 부여받았으며 제국 입양사무소를 통해 배분되었습니다. 미성년 아동의 최종 행방은 가족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동들이 실종 또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입양 가족들은 아동의 출신지를 위조한 공식 문서를 받아 마치 합법적인 아리아 족보처럼 위장했습니다. 차갑고 체계적이며 겉보기에 기술적이기는 하지만 이 아동 분류 체계는 나치 정권의 가장 불안한 측면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바로 형식, 척도 그리고 규칙을 통해 인간성을 말살하는 능력입니다. 폭력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정체성을 점수가 적힌 서류철처럼 만들어버리는 행정규칙을 통해 행사되었습니다. 분리, 입양, 은폐 또는 거부는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유럽의 인종적 미래를 재설계하려는 목표를 가진 관료적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제3제국은 인간 생물학을 지배하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아이들을 연구 대상, 선전 도구, 그리고 세부 사항까지 계획된 인종기계의 일부로 전락시켰습니다. 아동 인종 분류는 과학적 해석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학계에서 만들어지고 경찰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법으로 정당화된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과학으로 위장한 이념적 공작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파편화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적격 아기 박멸로 이어진 진단. 나치 안락사 프로그램인 악티온 티사나는 1939년 9월 1일 아돌프 히틀러가 승인하여 살 가치가 없는 삶으로 간주되는 장애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지만 유대인, 폴란드인, 슬라브인, 로마인 아기들을 포함한 점령지 출신 독일 어린이와 미성년자들로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1940년 6월 내무부는 장애 아동에 대한 보고를 조사하고 빈 하다마르 존넨슈타인 하르타임, 베른부르크의 암, 슈피겔그룬트, 에스피겔룬드와 같은 시설에서 살해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의료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유전적 증후군, 뇌성마비, 소두증, 간질 등을 앓고 있거나 가난하거나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3세 미만의 연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치사, 주사, 모르핀 과다 복용, 가스 투여 등의 방법으로 살해당했으며 사망 증명서에 폐렴이나 심부전과 같은 사망 원인을 기재하여 위조했습니다. 빈슈타인호프 병원의 일부였던 암 슈피겔그룬트 진료소는 가장 활발했던 센터 중 하나였습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최소 789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꼼꼼한 절차를 거쳐 살해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데려온 미성년자이거나 전문 치료를 약속하며 속인 부모에 의해 온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진료소에 도착한 아이들은 격리되어 음식을 빼앗기고 진정제를 투여받은 후 페놀, 베로날 또는 기타 바르비투르 산염으로 살해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과학적 연구를 위해 하인리히 그로스와 에르빈 예켈리우스 박사에 의해 해부되었고 그들은 1990년대까지 수백 명의 아이들의 뇌를 포르말데히드가 담긴 병에 보관했습니다. 슈피겔그룬트 기록 보관소는 입원, 임상경과 사망일 그리고 거짓 사망 원인을 기록하는 행정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유전적 열등성에 대한 이론을 확증하기 위해 부검과 해부학적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악티온 티피에가 장애를 가진 독일 아동을 살해하는 동안 학살 수용소는 그 정책을 일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 유대인 아동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1941년에서 1943년 사이 흠노에서는 가스트럭을 이용해 수천 명의 신입생을 학살했는데 그 중에는 도착하자마자 살해된 영유아도 포함되었습니다. 루블린 재판의 진술에 따르면 마이다네크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총살당하거나 산채로 무덤에 던져지거나 가스로 살해당했습니다. 친위대 소속 우크라이나 군인의 소름 끼치는 증언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땅에 눕힌 후 분리되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는 가장 체계적인 곳이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마자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등록조차 되지 않은 신생아를 포함하여 20만 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살해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요제프 맹겔레는 나치 의학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군의관으로서 그는 비의 구역의 아이들, 특히 쌍둥이를 위한 실험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교차 수혈, 절단, 박테리아 주사, 마취 없는 수술, 그리고 아이들의 내적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처형 등 비교 실험을 통해 유전적 유전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제 유대인 의사 미클로시 니즐리는 아이들의 시신을 해부했고 그는 이러한 범죄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한 증언에 따르면 맹겔레는 하룻밤에 쌍둥이 14명을 심장 네클로로포름으로 살해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산부인과 의사 칼 클라우베르크는 유대인 소녀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나팔관에 연마성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불임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대규모 감염, 신체 훼손, 그리고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희생자 중 다수는 15세 미만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살인은 합법적인 행정 절차 뒤에 감춰졌습니다. 슈피겔그룬트와 같은 병원에서 의사들은 열로 인한 심부전, 급성 기관 지폐렴, 외상 후 호흡 부전 등 자연적 원인을 나타내는 위조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진단서는 아이가 모든 의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가족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심지어 장례비를 청구하거나 가짜 유골이 담긴 항아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에서는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등록되지 않았고 사망 기록도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측면은 학술적 목적으로 뇌장기 아동 유골을 체계적으로 보존했다는 점입니다. 슈피겔그룬트, 에스피에겔그룬디이 이 하인리히 그로스가 보관했던 살해된 아동의 뇌 400개 이상이 2002년 빈에서 언론 스캔들이 터진 후 소각될 때까지 보존되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에 오트마르 폰 페르슈어가 사용한 유대인 아동의 조직이 담긴 병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해들은 퇴행 연구를 위해 군용 열차를 타고 아우슈비츠에서 운반되었습니다.
1945년 이후 법의학팀이 이러한 유골들을 회수함으로써 학살의 나이, 부상, 그리고 의학적 특징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고, 이는 학살이 공식적인 정책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수많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행정가들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슈피겔그룬트 소속 간호사는 수년간 결함이 있는 아이들에게 베로나를 투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예켈리우스 박사는 자신의 감독해 제국의 명령에 따라 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살해되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프리드리히 엔트레스 박사는 맹겔레가 선정한 아이들에게 페놀을 주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자백을 통해 아동 학살 프로그램의 내부 작동 방식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수치에 따르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T4 작전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병원에서 5,000명의 어린이가 살해되었고, 야드 바셈에 따르면 150만 명의 유대인 어린이가 학살 수용소에서 살해되었으며 수천 명이 의학 실험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에는 개토 점령된 고아원 또는 임시 수용소에서 기아, 인공질병 또는 고의적인 부주의로 사망한 어린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난당한 신원, 제국을 위해 납치된 아이들. 1941년에서 1944년 사이 나치 정권은 폴란드와 다른 점령 지역에서 아리아인 특성을 가진 아동들을 체계적으로 납치했습니다. 1942년 2월 울리히 그라이펠트가 발표하고 루시아가 서명한 법령 67 INSS에게 모든 고아 미성년자 또는 폴란드 가정에 있는 아동을 인종검사를 위해 수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요원들은 학교, 병원, 역, 농촌, 마을을 급습하여 3세에서 10세 사이의 아동을 납치했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아동보호 또는 인종귀환이라는 조치로 법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기록된 수치는 약 2만 명에 달하지만 비공식적인 추산에 따르면 그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국 점령하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탈리아령 슬로베니아 지역에서는 1942년에서 1943년 사이에 금발의 밝은 눈을 가진 미성년자들이 체계적으로 가족과 분리되어 그라츠와 비네 분류센터로 보내졌습니다. 500명이 넘는 아동을 평가했고 그중 약 200명이 결국 강제 동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SS 친위대가 파르티잔과의 전투 중에 고아들을 붙잡아 북유럽적 특징을 보이는 이들을 분리했습니다. 힘러 사무실은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아리아인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이들은 독일 당국에 인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제3제국 인종기관의 최고위층에서 계획된 독일화 전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신체 및 심리검사 후 적합하다고 판단된 아이들은 환승센터나 레벤스본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꼼꼼한 정체성 전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완전히 조작된 친자 관계와 함께 새로운 독일 이름과 성이 부여되었습니다. 아이의 출생지, 생년월일, 종교 추정 부모의 직업 등 모든 정보가 내무부의 공식 양식을 사용하여 위조되었습니다. 원본 출생증명서는 파기되거나 봉인되었습니다. 새 문서에는 독일 국적, 제국 여권, 그리고 인종 순수성 증명서가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앨리스 리히터로 개명한 알로디아 비타셰크 사건입니다. 로만 로사토프스키는 헤르만 루트비히가 되었습니다. 로만의 공식 문서에는 1942년 1월 20일 포즈난 폴렌 출생 게보렌 20온딜 1942 폴렌 포트난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는 그날이나 그 도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레벤스본 시스템에 기록되었고 행정관들이 각 사건을 군 기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관료주의적 엄격함으로 관리했습니다. 사본은 통계청, 수용학교, 그리고 입양가정에 배포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으로 엄선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SS 장교, 당간부, 교사, 소속 농장주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입양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양은 순수한 양육 의지가 아닌 보조금, 더 나은 주택,
세제 혜택과 같은 국가적 인센티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웨덴 적십자사는 전쟁 후 최소 3천 건의 사례를 기록했지만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집에 적응한 미성년자들은 특수학교에 등록되었습니다. 교육은 엄격하고 이념이 강했으며 이전 출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국어, 특히 폴란드어, 우크라이나어, 슬로베니아어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외국어를 발음하다 적발된 자는 격리 또는 체벌을 받았습니다. 학교의 일상 수업에는 독일어 학습, 나치 찬송가 부르기, 군사훈련을 포함한 체육 수업, 인종교리, 제국 역사, 게르만족의 우월성에 대한 교본, 그리고 국가 이념에 맞춰 조정된 종교 수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날은 의무적인 나치 경례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인종적 특권으로 인식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독일의 미래는 우리의 피 속에 있다 또는 비독일인은 적이다 와 같은 구호를 암기해야 했습니다. 처벌은 흔했습니다. 세뇌 문구를 100번이나 쓰거나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거나 언어 실수를 하면 힘든 신체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군사 편성 연습과 규율 행진을 포함한 히틀러 유겐트 이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원 이사벨 하이네만은 전쟁 후 가장 야심찬 기록 복원 프로젝트 중 하나를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팀은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1만 7천 명의 기록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록 보관소, 증언, 편지, 사진을 넘나들며 깊은 세뇌에 대한 이야기들이 드러났습니다. 알로디아는 1944년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독일어를 큰 소리로 말하도록 강요했고 설명서에서 우월성의 100가지 계명을 베껴 썼습니다. 로마는 선생님이 폴란드어를 한 단어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노트에 적어라 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적십자사도 비슷한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통합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몇 주 만에 그들은 원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 중 일부는 양가의 애정을 받으며 자랐지만 많은 아이들은 뿌리 뽑힘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알로디아는 1990년대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저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제 과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폴란드인도 아니고 독일인도 아니었어요. 저는 십자가의 아이였고 출신도 없었어요. 로마는 자신의 진짜 기록을 접한 후 이렇게 썼습니다. 고백은 잔혹했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저는 이방인으로 자랐습니다. 발견된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10살 때부터 히틀러 유겐트 히틀러 주겐트에 가입하여 공개 행사, 퍼레이드, 중운사 훈련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수십 년 동안 정체성이 깨진 차에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후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독일 이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출신을 알게 된 후 오랫동안 정체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로마는 자신의 생일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생일 축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로디아는 폴란드어 단편을 기억할 때마다 꿈에서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문화적 정체성 장애로 인식되는 현상이 수백 명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아기의 정서적 기억과 나치 기관이 강요한 정체성 사이에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제3제국의 패배 이후 국제적십자사는 다른 인도주의 단체들과 함께 제국에 납치된 아동들을 위한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사무소의 목적은 납치된 미성년자들을 찾아내고 신원을 확인하고 송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친위대에 의해 행정기록 보관소의 상당 부분이 고의로 파괴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3천 건이 넘는 기록 중 전후 초기 몇 년 동안 완전히 복원될 수 있었던 것은 단 12건뿐이었습니다. 보존된 파일에는 의료기록, 이동보고서, 숙소 목록, 그리고 친부모와 당국 간의 서신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들 서신에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알로디아와 그녀의 언니 바르바라의 사례와 같은 사건들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2004년 폴란드 적십자사는
우치의 레벤스보른 수용소에서 발견된 등록부 일부를 입수했는데 거기에는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위타색 알로디아 43보잇 주입의 폴로나이스라는 비문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2010년 포즈난 출신 가족의 후손과의 일치를 확인한 DNA 검사를 통해 부분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술 및 기록상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이 어린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납치가 민사상 범죄가 아닌 군사행위로 자행되었으며 입양은 강제적이기는 했지만 제국의 현행 합법성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실향민 가족에게는 인종법에 따라 최소한의 보상만 허용되었지만 강제 독일화 프로그램의 구조적 존재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정책은 법적 책임 없이 도덕적 인정이었습니다. 하이네만과 다른 역사학자들이 주도한 프로젝트들은 최소 17천 명의 아동의 추적 가능성을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검증 가능한 가족 정보와 연결될 수 있는 아동은 약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경우 단서들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파괴된 집이나 단편적인 기록과 수기로 비교한 사진만이 유일한 증거인 이야기들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된 증언들은 이 이념적 범죄의 정서적 측면, 즉 정치적 무기로 사용된 아동 납치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알로디아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제가 폴란드 레지스탕스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그 언어를 떠올리면 울면서 깨어났습니다. 로마는 위넨 중앙기록보관소에 보낸 자필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위해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독일과 폴란드에서 다큐멘터리와 TV 인터뷰에 참여하여 불편한 진실, 즉 독일인으로 살면서도 자신이 독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제국의 자녀들에 대한 기억을 대변하는 무의식적인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대량의 아동 납치는 나치 체제의 사소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화되고 꼼꼼하게 실행된 공식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신원 위조는 문서부터 개인사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이었습니다. 재교육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국가, 학교, 그리고 가족은 완전히 종속된 아동기를 형성하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문화적, 정서적 손상을 초래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역사 연구, 국제기록보관소, 그리고 유전학의 발전 덕분에 이러한 전기의 부분적인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지 못한 채 자라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실패한 정의, 처벌을 피한 나치 프로그램.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은 주요 나치 전범들을 재판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12차례의 재판 중 루샤 재판 1947-1948으로 알려진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은 나치 인구 이념을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SS 인종정착본부 SS Main Office of Race and Settlement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대 울리히 그라이펠트 오해 소송은 동유럽에서 강제 동화, 인구 감소, 그리고 민족 재편 작전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 14명의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막스 솔만, 그레고어 에브너, 귄터 테쉬, 그리고 잉게 비에르메츠 등 4명은 레벤스보른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폴란드,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수천 명의 아동을 납치하고 강제 재교육하는 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성년자들의 이름을 바꾸고 세뇌 교육을 시킨 후 동의 없이 독일 가정에 넘긴 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반인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서류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레벤스보른 피고인 중 누구에게도 아동 납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료화된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의 법적 복잡성을 드러내는 세 가지 주장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째, 직접 증거 불충분. 재판부는 피고인이 습격에 직접 가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납치된 미성년자들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기관으로 인도되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둘째, 행정행위와 형사행위의 구분.
레벤스보르는 납치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양육, 보호 및 입양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양호하게 대우받는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선의 추정. 피고 측은 많은 입양이 아동을 구하거나 강제 재교육 및 정체성 변화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법률 해석의 결과로 유일하게 기소된 여성인 잉게 비에르메츠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레벤스본의 수장이었던 막스 솔만은 SS 소속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 해당 프로그램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레고르 에브너 기네고 랩ner와 균터 태쉬 역시 범죄 조직 가입 혐의로 경형을 선고받았지만 아동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경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1948년 3월 10일 내려진 재판소의 판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선례가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벤스보른이 기관으로서 점령지에서 비독일계 미성년자 납치를 명령했거나 이에 가담했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레벤스보른의 아동관리 행위는 그들의 기원 보존 측면에서는 과실로 간주될 수 있지만 재판소 규정상 범죄는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은 여러 유기체가 연루된 상황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심리적, 문화적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영합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독일 정부는 레벤스보른 프로그램 피해자 아동들에게 구체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주장된 동기는 다양했으며 제도적 회피의 양상을 드러냈습니다. 1945년에 많은 레벤스보른 기록 보관소가 파괴되거나 소실되어 각 아동의 개별적인 행적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문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논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강제 재교육을 배상 가능한 범죄로 인정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또 다른 장애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양을 민사행위로 간주함으로써 국가는 많은 입양이 제3제국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법률들이 집단 학살 정권에 의해 부과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알로디아 비타셰크나 로만 로사토프스키처럼 가장 잘 기록된 사례에서도 전후 독일 정부는 개인의 고통을 인정했지만 법적 선례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공식적인 배상을 회피했습니다. 책임 없이 인정하는 이러한 전략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고 생존 피해자들의 정의 구현 노력을 좌절시켰습니다. 1990년대 이후 레벤스프렌과 페어라인 크리크스킨더, 비에라인 카이레킨더와 같은 피해자 협회들은 레벤스본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인정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강제 재교육을 받았던 아동들의 공개 진술, 후기 가족 재결합을 가능하게 한 유전자 분석, 그리고 연방의회 배상기금 설립을 위한 공식 청원이 수집되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2007년 인권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와 같은 의회 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많은 레벤스보른 입양의 강제적 성격을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재정적 배상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과 2015년 공식 선언에서 독일 정부는 도덕적 인정과 법적 회피를 결합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의 피해자들은 나치 정권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체계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인 배상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2002년에 설립된 나치즘 희생자 보상기금에 피해자들이 개별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300명 미만이 대체로 상징적인 형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대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레벤스본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노르웨이 정부는 2000년 노르웨이 여성과 SS 장교 사이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조직적인 박해와 낙인의 희생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독일과 달리 노르웨이는 2003년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특별 배상 기금을 설립하여 공식 인정의 표시로 각 희생자에게 최대 8,000유로를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선례는 독일 단체에서 기억과 정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사례로 거듭 언급되었지만
독일의 입장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재판에 가장 오래 지속된 영향 중 하나는 유럽 공동체의 상상력 속에서 레벤스보른의 책임이 체계적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SS 결혼 내에서 아리아인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는 데 국한되었고 납치와 강제 재교육이라는 요소는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이야기가 공고해졌습니다. 기록 보관소의 제도적 은폐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침묵은 이러한 달콤한 역사의식을 유지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1990년대에 시작된 이사벨 하이네만과 같은 역사학자들의 연구가 시작되고 나서야 살아남은 나치 기록과 이후 증언들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이 범죄의 진정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다른 유럽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의 규모뿐만 아니라 생존 피해자들의 삶에 미친 지속적인 영향까지도 재구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은 나치 정권에 가장 잘 알려지지 않고 가장 복잡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존재, 체계적인 조직, 그리고 대규모 처형에 대한 증거는 풍부하고 검증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후 재판소들은 법적 제약, 정치적 의지 또는 심리적 폭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주요 가해자들을 유죄 판결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 거부는 제도적 버림받음에 대한 감정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특히 오늘날까지도 자신의 출신지를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러했습니다. 레벤스보른의 법적 역사는 탄탄한 문서와 증언 증거가 있더라도 전통적인 법적 범주를 초월하는 형태의 폭력을 겪은 사람들에게 정의가 도달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족, 언어, 이름 그리고 기억을 빼앗긴 제국의 아이들은 어떤 반인륜 범죄가 증거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려는 사법체계의 개념적 한계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